요즘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될 때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한랭 질환인데요. 최근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랭 질환자가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실내에 계신다고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 강추위에 특히 조심해야 될 한랭 질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시는 길 미끄러우셨죠? 네, 안전히 오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며칠 진짜 추웠는데 올겨울에도 한랭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142명, 사망자도 3명이나 된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많이 걱정되는 질환입니다. 한랭 질환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온 저하가 네.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음. 생기는 모든 질환을 한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만 되면 한랭 질환이 항상 문제가 되나요? 항상 문제가 되죠. 아.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달라서 네. 저는 겨울이 좋아요. 보면 열이 많아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마다 어떤 기초 체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사 능력 또 연령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주의를 안 하다 보면 한랭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고 온도가 떨어지는 가을철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 내에서도 보면 저는 좀 추위를 덜 타는 편이고 네. 저희 PD랑 작가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네, 복장을 보면 알죠. 네. 그럼 이렇게 체질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그 온도차 네.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한랭 질환에 더 노출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기온 저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내 체온이 높으면 방어를 하겠죠. 그래서 냉기가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피부도 마찬가지로 혈류순환이 왕성하고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손끝, 발끝이 뜨끈뜨끈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차가워질 이유가 없는데 반해서 이제 체질이 냉하고 수족냉증이 있고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 양도 떨어지지만 기초대사량이 부족해서 손끝까지 가는 열량이 부족합니다. 순환량도 적고 그러다 보면 찬 기운이 쉽게 안에 영향을 주고 안에 있는 혈관을 수축 응고시키면서 질환을 유발하죠. 그렇구나. 그럼 난 평소에 손발이 좀 차다, 추위를 좀 많이 탄다 하는 분들이 더 한랭 질환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한랭 질환이라는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류도 알아봐야겠죠. 네, 뭐 아주 넓은 범위의 한랭 질환에는 한랭성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까지 다 포함하지만 이제 응급 질환 위주로 이제 분류를 한다면 네. 가장 이제 흔한 것은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 네, 체온이 어느 정도 이하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저체온증인 걸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심장마비라든지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으로 흔한 것은 이제 동상입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동상. 화상과 비슷한 그런 개념의 피부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원인이 화기가 아닌 냉기인 것이고요. 이제 동창이 또 있습니다. 네. 동창은 이제 영하의 어떤 혹한에 갑자기 노출된 동상과 달리 한 10도 정도 그냥 약간 쌀쌀한 기온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것도 이제 한랭 질환으로 이제 취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침수증, 그러니까 손을 많이 물에 담그고 계신다든지 침족, 발을 장화 같은데 그런 데좀 오래 있으시면서 군인들.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방치해 두다 보면 무감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동창, 침족병, 침수병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동상으로 다 묶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분류가 다 되네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용어인 경우와 의료 용어는 좀 구분이 필요한데 일반적 용어로는 동상 이런 보통 표현하고 그것을 의학적으로 구분했을 때는 이제 미세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체온증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체온증 어느 정도 이하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춥게 입고 나가서 내 체온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언제 생기냐면 아주 추울 때보다 오히려 네. 갑자기 추워졌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대비를 못해서. 네, 아주 얇게 옷을 입고 나갔는데 이렇게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그 기온이라는 게 실제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기온과 체감 온도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햇볕이 들지 않는데
10도였는데 체감 온도가 0도인 거예요. 그런데 얇은 브라우스 하나 입고 치마 짧게 입고 술을 한 잔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더운 줄 아세요. 근데 술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열량 소모가 확 되면서 혈관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될 때 특히 더 동상이 잘 걸리거든요. 그런 식의 상황이 왔을 때 심부 온도까지 떨어져서 35도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저체온증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저도 비슷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야외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원피스 그렇죠. 그렇게 입고 정말 추웠거든요. 네. 바람이 막 사방에서 저를 날릴 것처럼 네. 날아갈 뻔했었어요. 네, 워낙 가벼우시니까 그러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왜 그러죠?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이 추웠던 날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의상을 갖춰 입어야 되는 뭐 유니폼 같은 게 또 따로 정해져 네. 있거나 뭐 그런 분들 야외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체온증에 많이 노출이 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체온증의 증상을 좀 알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일단 그 어들어들 떨리죠 이제. 굉장히 이빨이 부딪힌다. 뭐 이런 상태가 이제 처음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몇 도 정도의 저체온이냐에 따라 증상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엄청 추워서 어들어들 떨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닭살이 돋는다고 하죠. 그것은 내 몸의 열량을 많이 발생하기 위한 나의 몸의 정상적 반응이거든요. 저희가 뭘 하고 몸을 떠는 이유, 저절로 떨리는 것은 흔들어서 체온을 올리겠다라는 내 신경의 몸부림이거든요. 그래서 올려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바깥에 들어와서도 바로 앉자고 이렇게 한데 앉잖아요. 그게 몸을 흔들어서 열을 내는 이제 반사 행동입니다. 그 정도가 이제 35도 정도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저희가 경증인 33도와 35도 사이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32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중등도, 중간급 이제 저체온증이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의식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심장도 느려지고요. 호흡도 느려지면서 이제 정신이 이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28도 밑으로 아주 많이 떨어지면 이제 사망으로 가거나 심정지가 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분포가 있게 되는데 보통 그 정도까지 방치되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조난됐을 때 산에서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등도 정도 됐을 때는 반드시 피난처를 찾아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일상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이제 주로 그 경증 단계 33도에 35도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건데 35도가 암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다라고 합니다. 암까지 나오죠. 왜 그러냐면 36도, 7도가 되면 백혈구의 활동률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막 잡아먹죠. 이제 바이러스, 암세포 등등을. 그런데 35도가 되면 백혈구 활동률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암뿐만이 아니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도 이제 왕성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은 영상 5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 자체의 활동력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내 몸의 체온도 떨어져서 백혈구 경비병이 힘이 없어지니까 감기도 잘 걸릴 뿐더러 암도 잘 생기는데 그 암세포는 내 몸의 가장 차가운 지역에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증상과 달리 저체온증은 전신의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면증 막 잠이 오고 나른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이제 전신 증세를 또 같이 동반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좀 춥다, 몸에 좀 힘이 없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살갗이 차갑다, 내가 지금 한랭 질환인 것 같다, 저체온증인 것 같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고 뭔가 병원을 찾아가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주변에서 알아봐야 될까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성인과 달리 볼이 빨개집니다. 볼은 날이 추우면 많이들 빨개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체온증이 됐을 때 오히려 성인들은 볼이 빨개지는 증상보다는 내 몸에 어떤 열량을 내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을 위주로 하는 반면에 아이들이 그런 반상 행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얼굴을 보고 또 아기들은 주로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빨개졌을 때 그리고 애가 이렇게 축 처졌을 때 또 이제 부모들도 이제 추위를 느끼고 계시겠죠. 그럴 때 아이가 저체온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뜻한 데 반드시 옮기시고 우리가 집안의 온도도 영유아가 있을 때는 24도까지 올리는 것을 오히려 권해드리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런 이제 조치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저체온증이 바깥에서 굉장히 추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을 때 걸리기 쉽다라고 하셨지만 의외로 실내에서도 저체온증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체 환자의 뭐 28점 몇 프로, 대략 이제 30% 정도가 실내에서 많네요. 발생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99%는 바깥에서 생길 것 같은데 안에서 생기는 것이 낮은 온도 상태라는 것이 이제 18도 미만을 이제 그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 저희가 이제 치우실 때는 보일러를 안 트시는 경우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주로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약자들께서 그 시기에 이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 저체온증을 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로 18도 정도인 줄 모르고 이제 사시는 경우가 15도 정도가 됐을 때도 잘 모릅니다. 실제 바람이 안 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은 온도가 많이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좀 떨어졌는데라고 하지만 요 정도는 좀 버티고 살지 뭐 이거 보일러 계속 이렇게 쉽게 떼면은 전기세 감당을 누가 해? 맞아. 난방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안 계시다가 밤에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는데 주무시면서 굉장히 많이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양말이라도 좀 신고 계시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래서 추위를 좀 타시는 분들이 오히려 덜 걸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밤에 수면 양말도 신고 뭐 조끼도 입고 주무시고 목도리도 하고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괜찮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특히 남성 이제 할아버지들 중에 약주 한잔 하시고 덥다고 얇게 입으시고 이렇게 주무셨는데 새벽에 춥고 뭐 이럴 때 많이들 이제 노출이 되십니다. 어르신 중에서요. 특히나 남성분들 중에서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술 마시면 체온도 올라가. 몸 뜨끈뜨끈해져서 괜찮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술 마시면 체온 올라갑니까? 실제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열이라는 게 술을 먹어서 술 칼로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높지 않거든요. 네네. 그 칼로리를 갖고 내 몸에 열을 내는 것이 아니고 술이 들어가서 일종의 착화제처럼 한방에서는 심장의 기운과 폐의 기운을 태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도 막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렇죠. 막 얼굴도 멀개지고 하잖아요. 그게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술이 깰 때쯤 되면 온몸이 더 춥고. 더 오들을 떨리죠. 근데 취해 있으시니까 못 깨어나시고 그럼 또 추위에 노출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는 열이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랭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원인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금주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애주가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희 동키호테 애청자분들 중에서. 자, 그러면 저체온증 앞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날씨가 막 굉장히 추웠다가 조금 따뜻해졌다 또 추워졌다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증상 느껴진다 하신다면 조심하시고 실내로 반드시 들어가셔서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체온증 심부 온도를 측정했을 때 이제 그 정도 온도가 되면 저체온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고 하는데 심부 온도가 뭐예요? 표피 온도와 심부 온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심부에 있는 동맥과 정맥의 온도가 반영된 온도가 심부 온도이고 어떻게 재요? 심부 온도가 노출돼 있는 저희가 이제 병원 가거나 아이들 열 체크할 때 어디에 제일 많이 하죠? 귀. 그렇죠. 축두동맥 이제 축두골에 있는 동맥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고막을 통해서 쟀을 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귀 속에서 이제 재게 되고요. 또 입에 물고 있죠. 좀 오래 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강부를 통해서 혀와 이런 쪽에는 심부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잴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직장에다가 항문에 꽂아서 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흔하게 심부 온도를 체크하는 방법이고 뭐 이마에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겨드랑이에 체크하는 것은 이제 심부 온도는 아니고 표피 온도를 이제 체크하는 방법이죠. 지금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3749님께서 집에 체온계를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체온 잴 때 어디를 재야 정확한가요? 병원에 가면 귓바퀴 안쪽까지 넣어서 재는 것도 있고 이마에 그냥 띡 하고 재는 것도 있던데 저 어릴 때는 혀에 물던 것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가 제일 정확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고막을 가장 이제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구강에 대했을 때는 먹은 음식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고 냉각된 채로 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갈증이 자꾸 나니까 감기 있을 때 물을 마시는 분들은 감기 때문에 열이 있는지를 구강으로 쟀을 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마는 이제 표피 온도이기 때문에 귓속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0712님께서도 질문 주셨어요. 저체온증에도 약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물론 있습니다. 저체온이 이제 한 방에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네네네. 될 것 같은데 원래 수족냉증이 있으신지를 일단 보고요. 저체온증 환자가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서 복부가 차가운지 머리 쪽이 차가운지 수족냉인지 이거 파란색 온도가 떨어지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위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건강이라든지 고량강 같은 이제 약제, 생강류의 약제인데 그런 약제 쓰고요. 손끝 발끝이 이제 많이 차가운 경우에는 이제 세신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인성 기초 체온 전체가 다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부자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그 냉기가 있는 부위에 따라서 해당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4511님도 질문 주셨어요.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요. 겨울철에 핫팩을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요. 저체온증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이것 말고 다른 예방 방법도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야외 활동 또 난 집에만 있으면 너무 저기에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조깅도 하시고 뭐 배드민턴 치고 이제 하실 때 권해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차가운 온도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체크해 볼 수 있거든. 나는 배야, 뭐 나는 등이야, 나는 뭐 다리야, 허벅지야 이러면 이제 그 부위에다가 핫팩을 붙입니다. 요새는 붙이는 핫팩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네. 표피에 붙이면 이제 그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촉성 알레르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속옷 입고 그 위에 붙여서 따뜻하게 데펴주면 훨씬 좋고요. 그런 상태로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극열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 추위로부터 방어가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예방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감싸는 거죠. 감싸야 되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따뜻한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복용해서 또 당류를 이제 섭취를 하셔서 칼로리가 잘 발생되게 해주시고 목도리라든지 양말 이런 것들 하시고 가장 좋은 거 안 나가시는 겁니다. 야외 출입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야외 출입을 하시되 온도를 보고 오늘 3도야 나가야지 했는데 체감 온도를 보니까 영하 5도야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렇죠. 바람의 양까지 고려해서 체감 온도를 체크하고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몸에서 좀 열이 나도록 하는 그런 한약재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면 예,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부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이 열을 내는 약재들입니다. 그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한다면 건강은 생강 아류거든요. 그 생강차를 드신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보면 그 계지가 이제 있습니다. 계지. 계피. 계피. 계피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드시더라도 카푸치노류를 드신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열을 낼 수 있는 저희가 그 불교에서 오신채 먹지 마라 이런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을 먹을 때 꼭 후춧가루를 뿌린다든지 김치 같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방법 가지고도 몸 안에서 충분히 열량을 확보할 수가 있죠. 계피 사탕. 효과 없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저체온증 얘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가네요. 주위에서 만약에 저체온증인 것 같은데 의식을 잃었다. 도와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는 수준이 됐을 때 실제로 그 저체온 수준이 33도 미만으로 가서 중등도 이상이어서 의식을 잃는 것인지 아니면 어지럼증 쓰러지신 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의식을 잃어가는 중이라면 잃지 않게 계속 말을 시켜서 깨우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곳으로 일단 옮기는 것이 중요하겠고 몸 안에 붙어 있는 차가운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젖은 것들이 있다면 다 풀어 해주시고 따뜻한 수건으로 약간 해주시고 건조하게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필요하군요. 왜냐하면 습도가 저습도일 때 아까 말씀드린 동상 동창도 다 습도가 높을 때 수분이 열량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회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의식이 소실됐을 때는 바로 119를 이제 불러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제 약간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의식을 잃었을 때 호흡이나 심박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응급처치를 하셔야 되지만 잘못하면 그 응급처치를 해서 심방세동이나 심장 정지 같은 게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체온이 되면 혈전 같은 게 잘 생기거든요. 혈액 순환이 늦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이제 워낙 그 119 전화 응급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 119에 반드시 협조를 받아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저체온증에 대한 얘기 이 정도로 나눠보고요. 동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선 동상을 앞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상은 마찬가지로 그 어떤 한랭의 기운에 접촉돼서 하는 부분은 양 한 방의 공이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도에서 4도까지 동상을 나누거든요. 초기에 약간 간질간질하고 뭐 한 그런 정도는 이제 그 일기라고 하죠. 1도 동상. 보통 그런 정도까지가 그렇습니다. 많죠, 요즘엔. 예,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집에서 잘 관리해서 비벼주고 따뜻한 이제 찜 핫팩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회복이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보약 같은 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슨 뭐 십전대보탄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죠. 그런데 이제 2기가 됐을 때 물집이 생기거든요. 2기부터는 좀 애매한데 물집이 생기면서 약간의 이제 그런 반응, 색깔도 변하려고 말고 이럴 때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한방에서는 뭐 자운고라든지 이 자초 같은 그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바셀린과 한다든지 해서 하는 연고를 하고 침 치료를 하고 수포를 터뜨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터뜨리지 않은 채로 의료기관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문자창을 보니까요. 동상에 걸린 것하고 그리고 한랭 알레르기 네.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립니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둘 다 추위에 노출이 오래됐을 때 빨개지면서 간지러운 증상이 똑같아요라는 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똑같이 나타나지만 이제 한랭성 두드러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민감한 반응 때문에 우리가 긁었을 때 저희가 금속으로 뭐 이렇게 긁거나 어디에 긁혔을 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두드러기, 은진이라고 합니다만 그 증상이 있으면 한랭성 두드러기고 네. 한랭 질환에 의한 동상 같은 경우에는 그 두드러기는 없고요. 그러면 방금 어디 긁혀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한랭 아니 두드러기는? 이제 그런 두드러기가 긁혔을 때 나타나는 두드러기가 찬바람을 쐈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한랭성 피부염, 한랭성 두드러기입니다. 두드러기 질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데 동상의 1기, 2기 증상에 나타나는 것은 피부의 조직이 손상을 받아서 수포가 생기는 겁니다. 아예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안에서 물이 마르면서 벗겨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인 것이고, 저희가 화상 입었을 때 손 대면은 물집 생기잖아요. 네. 그 물집은 안 없어지죠. 치료 그렇죠. 끝날 때까지. 네. 그런데 두드러기는 어떻습니까? 반응 어디에 긁혀서 나온 두드러기도 시간이 한 30분 지나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요게 두드러기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스스로 가라앉느냐 안 가라앉느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면 되겠네요. 간단하긴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랭 질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체온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점들도 많이 보내주셔서요. 저체온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척척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